네, 안녕하십니까.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 교재 433페이지죠. 특수저당권, 이제 근저당권 이거부터 할 차례예요. 자, 특수저당권으로서 근저당권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일단 특수저당권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근저당도 있고 공동저당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근저당이라고 하는 건 이 근자가 나무 뿌리 할 때 그 뿌리 근이거든요. 그리고 이 근저당이라고 하는 건 이제 저당권을 설정하기는 설정하는데, 처음부터 확실한 저당권을 설정한 것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은요, 저당권 설정할 때 모습을 먼저 한번 떠올려 보면요, 갑하고 을 사이에 을이 갑에게 한 2억 원 정도를 빌려주고 변제기일에 채무 변제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서 담보물을 설정을 하고 저당권 설정 계약 체결하고 그 내용을 등기하게 되면 저당권이 성립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피담보 채권이 하나 정해져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무런 채권도 없는 거고 거래를 계속해서 할 겁니다. 이 기간 중에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계속 증감 변동하는 거래를 계속할 겁니다. 하다가 거래가 끝나면 그때 채권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앞에서 봤듯이 괜히 지었네요. 그죠? 예. 이렇게 2억 원을 빌려줬고 변제기일에 변제하지 않으면 이걸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한다 그랬는데, 이 채권이 여기 가서 생기는 거예요. 이 2억 원이라고 하는 채권이 나중에 생겨요. 그 둘이 사이좋게 잘 거래하다가 나중에 채권이 확정이 되면 그때 잘 갚으면 되는데, 거래가 원만치 않게 끝났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지금 갑이 못 갚아라고 버텨버리면 또 받는 방법이 굉장히 힘들어지니까 나중에 요길 대비해서 미리 저당권을 좀 설정을 하자라고 창안을 한 거죠. 저당권을 설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담보되는 채권, 피담보 채권이 있어야 저당권이 성립하는데, 피담보 채권도 없는 상태에서 저당권을 설정을 한다. 나중에 확정되는 피담보 채권을 미리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한다. 그러니까 땅 속에다가 저당권을 묻어놓자, 그런 의미의 근저당인 거예요. 이 근저당이. 저당권은 저당권인데 아직은 저당권이 아니고, 그럼 이게 언제 저당권이 되느냐? 거래가 끝나서, 약정된 거래가 끝나서 채권이 확정이 되면 그때는 이게 써져 있기는 근저당이라고 써져 있어도 그 효력은 이거하고 똑같아지는 이제 저당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근저당이다라고 하는데, 처음부터 이 담보물이 한 10억 정도가 되는 담보물인데 거래 금액을, 확정된 채권액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이걸 미리 정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 최고액이다라고 해서 이걸 담보로 거래할 수 있는 최대 한도액을 채권 최고액이라고 하고요. 보통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시가의 60% 정도, 그럼 채권 최고액을 10억짜리 물건이다 그럼 한 6억 정도로 잡아서 이 범위 내에서 담보되는 채권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요것쯤에는 저당권 없이 거의 근저당만 있는 게, 우리 은행에서 돈 빌리고 저당권 설정해 줄 때도 이 저당권 설정 안 하고 근저당권 설정해 줘요. 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이유는 근저당권이 채권자에게 유리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리한 부분이, 일단 채권 최고액을 정해놓고 거래하다 보니까 이 안에 포함되는 피담보 채권의 범위가 어디까지 될 것이냐, 이 피담보 채권의 범위가 훨씬 더 많습니다. 받을 금액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받을 금액이 많고, 그 다음에 저당권은 반드시 1순위를 잡으려고 합니다. 1순위 근저당권을 잡으려고 하면 1순위 근저당권자는 뭐가 유리하냐라고 하는 거죠. 일명 우리 옛날에 손 안 대고 코 푼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굉장히 1순위 근저당권자에게 유리한 게 많아요. 그래서 요거 두 가지, 피담보 채권이 저당권보다 근저당권이 왜 채권자에게 유리하냐, 피담보 채권이 많다, 변제받는 피담보 채권이 많다, 그리고 1순위로 꼭 잡아야 되면, 1순위 근저당권을 잡게 되면 후순위 근저당권보다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 많다, 요거예요. 요거 두 개가 핵심이고, 그러면 여기 확정된 채권 있잖아요. 처음 거래할 땐 채권 최고액만 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래가 끝나면 그때까지 발생한 채권 총액이 이제 피담보 채권이 되는데, 이 피담보 채권은 언제 확정되느냐. 그래서 피담보 채권의 확정, 요 세 가지가 주로 시험범위라고 보시면 되고, 답은 여기서 주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저당이라고 하는 건 여기 있는 뭐 당자 대월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근저당권이라고 하는 건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이다. 그래서 계속적 거래 관계로부터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결산기 거래가 끝날 때까지 일정한 한도 내에서, 일정한 한도가 뭐죠? 채권 최고액까지 담보하려는 저당권을 얘기한다. 말은 굉장히 복잡하게 해놨는데 이것도 뭐 암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금방 그려드린 것처럼 처음에 어떤 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채권은 증가했다, 소멸했다, 감소했다, 증가했다가 소멸했다. 이걸 계속해서 반복을 하다가 둘 사이의 거래가 끝나면 그때까지 남아있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미리 저당권을 설정을 한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이제 학문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 이거 시험에도 나오질 않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그래서 근저당권의 특질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433페이지 하대한부에 보시면 근저당권은 장래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 채권을 담보한다라고 해서 일반 저당권과 다르다. 그리고 거래가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 채권이 늘었다 줄었다 또 감소했다가 그다음에 소멸했다가 중간에 일부 변제해버리면 소멸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채권이 소멸했다라고 해서 저당권도 같이 소멸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부종성이 완화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434페이지, 우리 최근 434페이지 근저당 설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근저당 설정은 근저당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등기하면 되는 겁니다. 근저당 설정 계약은 저당권 설정 계약과 똑같이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일종의 저당권입니다. 그래서 당사자 합의와 등기로서 성립하는데 등기할 때는요. 등기 신청서에 우리 저당권은 뭘 등기했습니까? 채권자, 채무자, 그 다음에 원본 채권이 등기가 됐는데 여기는 등기할 때 처음 거래 시작하면서 등기할 때는 채권자, 채무자는 있어도 원본 채권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죠? 채권 최고액을 반드시 등기해야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 얘기 이런 거 그냥 넘겨버리시고요. 존속기간이나 결산기 등은 필요적 등기사항은 아니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언제까지 어떻게 거래하자라고 하는 건 반드시 등기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이거는 저당권하고 똑같습니다. 똑같고 다른 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다른 거는 반드시 등기해야 되는 필요적 등기사항은 채권 최고액입니다. 여기 지금 여기 있는 얘기들 다 여러분 모르셔도 관계없습니다. 뭐요? 채권 최고액하고 채권 최고액 그 다음에 왜 채권 최고액을 정했는지 근저당의 취지 정도를 등기해 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거래를 통해서 뭐를 담보하겠다라고 하는 취지. 그리고 이건 저당권이 아니고 근저당권이니까 채권 최고액 이 근저당을 통해서 어떤 거래를 일정 기간 동안 갑하고 을이 어떤 거래를 할 것이냐 이 금액 내에서 어떤 거래를 할 것이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취지를 등기해 주면 된다. 요 두 가지만 반드시 등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 담보되는 채권 최고액 이런 것들을 등기해줘라 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 두 개만 반드시 등기하면 된다. 이렇게 하시고요. 근저당권 이전할 수 있느냐 이제 뒷부분에 나와야 될 게 이제 앞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저당권 이전할 수 있어요. 이전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채무자고 채권자고 둘 사이에 이런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채무자하고 채권자 사이에 여기서 일부 개개 채권이 제3자에게 이전했다 그래서 근저당이 쫓아가는 건 아니고 채무자가 채무자의 지위를 양도했다. 채권자가 채권자의 지위를 양도했다. 그럼 거기에 근저당도 같이 쫓아가는 것이지 개별 채권이 소멸했다. 순간적으로 소멸했다 그래서 근저당권 소멸하는 거 아니고 개별 채권이 일부에게 이전됐다라고 해서 근저당권 같이 쫓아가는 거 아닙니다. 요거는 전체 담보되는 채권에서 빠질 뿐이지 근저당이 같이 쫓아다니는 건 아니다. 그래서 부종성과 수반성이 완화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저당은 피담보 채권과 함께 이전할 수 있다. 근데 피담보 채권과 함께 이전한다는 게 뭐죠? 기본 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한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피담보 채권과 함께 이전한다라고 하는 건 저당권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피담보 채권이 개별적인 피담보 채권 이런 얘기를 분리해서 얘기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계약상의 기본 계약상의 지위 기본 계약상의 지위라고 하는 게 뭡니까? 채권자의 지위 또는 채무자의 지위 이런 거 있잖아요. 채권자 채무자의 지위를 양도하게 되면 근저당도 같이 인수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중간에 보니까 이는 계약 인수에 해당한다. 그래서 근저당권자 양수인 채무자 3면 계약으로 해야 된다. 어려운 말 하지 말고 이렇게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피담보 채권과 함께 이전할 수 있다의 말은 기본 계약상의 지위가 양도되면 근저당권도 같이 양도된다. 그러니까 채권자의 지위와 채무자의 지위가 이렇게 승계된다.
좋습니다. 그래서 근저당권에 있어서 채무의 범위나 채무자 변경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변경할 수 있고 채권자 변경할 수도 있고 채무자 변경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채권 최고액도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있을 때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 채권 최고액을 증액하거나 줄일 때는요. 목적물이 10억짜리인데 예를 들어서 얘가 채권 최고액을 6억까지 했습니다. 그럼 후순위자가 받을 수 있는 건 최대 4억까지 받을 수 있는 건데 혹시 이걸 8억으로 올린다라고 하면 후순위자에게 배당되는 게 2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채권 최고액을 증액하거나 채권 최고액을 증액할 때만 후순위자에게 동의받으면 되는 거죠. 채권 최고액을 감액한다라고 하면 이 채권 최고액을 4억으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얘 받을 금액이 너무 많아지는데 그때는 후순위자 동의받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채권 최고액을 증액할 때만 후순위자 동의를 받으면 된다. 라고 해서 여기요. 뭐 부정성이 완화된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냥 채무의 범위나 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다. 채무의 범위나 채무자도 변경할 수 있고 채권자도 당연히 변경할 수 있죠. 그래서 채무의 범위나 채권자가 변경이 될 때 그러면 채무의 범위나 채무자가 변경이 됐으면 기존에 있던 채무자는 더 이상 채무자가 아니고 그러면 새로운 채무자 또는 새로운 채무가 담보가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변경 후에 새로운 거잖아요. 범위에 속하는 채권이나 채무자에 대한 채권만이 당의 근저당에 의해서 담보되고 변경 전의 거 양도되기 전에 범위에 속하는 것들은 더 이상 담보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말이 좀 어려운데 이해를 좀 여기 있는 말 이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자 우리 근저당권 양도할 수 있습니까? 예, 양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양도합니까? 그래서 기본계약상의 지위가 양도되면 근저당권 양도되지 개별적인 채권 하나하나에 쫓아서 근저당이 양도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러면 우리 근저당권의 효력이죠. 피담보 채권의 범위다라고 하는데 채권 최고액을 정해놨습니까? 채권 최고액을 정해놨잖아요. 이 안에 들어가는 채권들 그러니까 요것들의 합계액들이 이 안에 들어가는 건데 이 피담보 채권은 어떤 종류의 것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느냐라고 하는데 빌려준 원본 있죠. 원본. 그래서 우리 저당권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저당권하고 똑같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 일단 거래 기간 중에는 뭐가 발생할까요? 원본이 발생하겠죠. 원본이 있을 테고 이자가 있을 테고요. 위약금이 있을 겁니다. 위약금이 있고 변제기가 지나고 나면 뭐가 발생하죠? 지연이자, 지연손해 발생을 할 테고 그 다음에 끝까지 가면은 경매 실행비용이 나올 겁니다. 실행비용 중에서 채권 최고액이라고 하는 건 둘 사이의 거래 한도액이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는 채권 최고액에 포함시키는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 여기까지인 거예요. 여기까지가 거래 금액 아닙니까? 여기까지고 요 금액은 최우선적으로 빼주는 겁니다. 최우선적으로 요건 내줘요. 그러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만큼을 더 받아요. 저당권보다. 저당권은 여기까지가 무조건 피담보 채권의 범위였는데 여기까지만 받는다고 했는데 여기는 채권 최고액을 우선 받고 요거는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채권 최고액에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데 예를 들어서 채권 최고액을 6억으로 잡았는데 원본이 2억이고 이자가 1억이고 위약금이 1억이다. 그러면 지연손해는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저당권에서 지연손해는 1년분의 하나여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는 보니까 1년분이 5천만 원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0.5씩 이렇게 해서 3년이 지났다. 이게 저당권이었으면은 1년분의 하나에서 우선 변제 받는다고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요것도 채권 최고액에 포함이 돼버렸는데 채권 최고액에 들어가는 요거는 빼서 항상 최우선적으로 주고 그 다음에 지연손해도 최고액 범위 내에서 무제한으로 담보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2억, 1억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1억 그러니까 4년분까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연손해를 이렇게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엔 저당권 설정하지 않고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럼 이자는 채권 최고액에 이자는 요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채권 최고액 안에 여기까지가 채권 최고액 아닙니까? 이에 다 들어가는 거죠. 또 따라서 최고액의 범위 내면 일반 저당권에서 1년분의 지형배상만 담보된다는 규정은 근저당에는 적용이 없다. 그 얘기가
6억 안에 들어간다고 하면 6억 안에 들어간다면 원본 이자 위약금 제한 없이 다 들어가는 게 지연 이자도 혹시 이게 3천만 원씩 발생했다 그럼 6억 안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다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받는다는 얘기죠. 그럼 저당권의 실행 비용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실행 비용은 거래 금액이 아니잖아요. 저당권의 실행 비용은 채권 최고액에서 빠진다. 못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선 변제 받는 범위 내에서 빠진다. 그런데 이건 항상 최우선적으로 빼주는 겁니다. 이게 국가에다가 법원에 납부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당권 실행 비용은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요. 근데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못 받는다 그런 뜻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받을 수는 있어요. 최우선적으로 빼줍니다. 이거는. 그래서 법원에 납부한 금액이다라고 해서 최우선적으로 빼주고요. 그래서 우리 그 435페이지에 피담보 채권의 범위다라고 해서요. 피담보 채권의 범위. 이자는 최고액에 산입이 되고 저당권 실행 비용은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후순위자와 제3자 사이의 채권 최고액의 조정이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근저당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되면 그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됐다. 거래 금액이 확정이 됐는데 최고액은 6억이라도 거래액의 총합계액이 4억이 나올 수도 있고 최고액은 6억인데 거래액의 총합계액이 7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처음부터 계약을 한 거냐면 6억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합계액이 보니까 5억밖에 안 된다. 그럼 5억만 받아가면 되겠지만 합계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해서 7억이 됐다. 그래도 후순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받아갈 수 있는 금액은 6억까지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되면 근저당권자와 후순위자 등 제3자 관계는 최고액에 의해서 조정이 된다.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대금 교부에 후순위 근저당권자나 일반 채권자의 교부 청구가 있으면 근저당권자의 채권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최고액까지만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채권 최고액. 그러니까 둘로 나눠서 확정된 피담보 채권이 채권 최고액에 미달하면 그 금액, 그게 채권 자기가 받을 금액이니까요. 근데 확정된 피담보 채권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해도 처음부터 약속이 여기까지만 우선 변제 받겠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당사자 사이라고 하는 건 이거죠. 근저당권 경매 실행하려고 채권자가 하니까 채무자가 돈 들고 와서 갚을 때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돈 들고 와서 갚을 때는 확정된 금액을 다 갚아야죠. 예를 들어서 확정된 피담보 채권이 7억인데 경매를 통해서 우선 변제 받을 때는 후순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6억까지만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이때 그럼 못 받은 1억 원 어떻게 할 거냐? 갑의 다른 재산 압류해서 또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매 실행하기 전에 갑이 와서 돈을 갚을 때는 어차피 경매를 해도 6억 주고 얘가 다른 재산 압류해 갖고 또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채무자가 변제할 때는 7억 다 갚아야 된다는 얘기죠. 확정된 채권 전부를 다 갚아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에 판례는 채무자의 채무액이 근저당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즉 7억이 된 경우에는 채무자 겸 근저당 설정자가 그 채무 일부인 채권 최고액과 지연손해금 및 집행비용만을 변제했다면 채권 전액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근저당의 효력은 잔존 채무에 미치는 것이므로 채무 일부의 변제로서 근저당권에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핵심 단어는 이거예요. 채무 일부만 변제하고 그러니까 6억까지만 변제하고 그 얘기예요. 그래 근저당권에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결론은 뭡니까? 채무자가 변제할 땐 전액 다 변제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435페이지 이제 하다 보면 자, 그 이야기는 아까 판례는 후순위자 등이 없을 때 여기서 확정된 피담보 채권이 7억인데 왜 6억까지만 우선적으로 줬느냐? 나머지는 후순위자에게 배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후순위자가 하나도 없으면 6억 먼저 배당받고 나머지 금액을 갑에게 준다? 그럴 이유가 없죠. 후순위자에게 배당하고도 못 받은 돈 있으면 갑에 다른 재산을 압류한다고 했는데 후순위자가 하나도 없는데 남는 돈을 갑에게 줄 이유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후순위자 등이 없는 경우에도 근저당 채권자는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채권 전액에 대하여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7억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6억까지만 우선 변제 받으라는 얘기는 후순위자가 있을 때 하는 얘기고 후순위자가 없으면 그냥 다 받아갈 수 있다. 그래서 채무자가 변제하러 왔을 때는 확정된 채권 전액을 다 변제해야 근저당권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밑에 이제 그 판례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자, 담보되는 채권의 확정이다. 그래서 우리 436페이지죠.
근저당 설정 계약 내지는 기본 계약에서 정한 결산기가 도래했다. 그럼 자기네들끼리 뭐 했단 얘기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거래하기로 했다. 그럼 이때 거래가 끝났잖아요. 피담보 채권의 확정이다. 여기서 담보되는 채권의 확정이다라고 하는 말을 피담보 채권의 확정이다라고 하는데 저 피담보 채권은 언제 확정이 되느냐? 거래가 끝나면 확정이 되는 거예요. 당사자 간의 거래 끝. 거래 끝이면 결산기 또는 존속기간 정해놨으면 그 결산기 존속기간이 도래하면 당연히 거래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기간의 만료 설정 계약 내지는 기본 계약이 해제됐다는 거죠. 해제가 아니고 해지입니다. 해지. 해제가 아니고 기본 계약이 해지. 해제는 소급해서 소멸하는데 그러면 아예 거래가 없었던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빼고 이제 해지만 넣을게요. 해지 등으로 채권은 확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근저당권은 당사자 사이에 계속적 거래 관계로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어느 시기에 계산해서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 한도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이다. 그래서 보통 저당권과 달리 발생 및 소멸에 있어서 피담보 채권에 대한 부종성이 완화되는 관계로 피담보 채무가 확정되기 이전이라면 채권 일부가 여기서 채무의 범위나 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다. 앞에서 나왔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채무의 범위나 채무자가 변경된 경우에 당연히 변경된 이거 그대로 지금 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근저당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는 그래요. 그럼 다른 특약이 없는 한 당사자는 설정계약 또는 기본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보세요. 존속기간이나 결산기가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다. 그럼 그 기간이 되면 당연히 근저당권 소멸하는 거겠지만 존속기간이나 결산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 정해져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영원히 거래할 거냐? 아니죠. 당사자가 필요에 따라서 중간에 계약을 소멸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설정계약 또는 기본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지하게 되면 거래는 끝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근저당권자가, 이 근저당권자, 거래하던 근저당권자, 채권자, 을이 자꾸만 갑이 약속을 어기면 어떡합니까? 너하고 거래 안 할 거야. 일시적으로 다 갚어 라고 청구했는데 얘가 안 갚는다. 그러면 경매 신청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근저당권자가 죄송합니다. 근저당권자가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이제 우리 책 436페이지 맨 밑에입니다. 근저당권자가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경매를 신청을 했대요. 그럼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했다는 얘기는 너하고 더 이상 거래하지 않을 거야. 그 말은 뭡니까? 거래 끝이란 얘기죠. 한 경우엔 경매 신청 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되고 제가 아까 1순위로 근저당을 잡으려고 하는 이유는 이제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 근저당권은 이제 부종성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 얘기가 안 나오는데요. 이 얘기가 있어요. 혹시 1순위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 신청할 때는 경매 신청 시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돼요. 그런데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잖아요. 그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면 선순위 근저당권은요. 얘는 경매 신청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 이 사람이 경매 신청해서 경매가 이루어지면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게 되면 목적물의 소유자가 바뀌는 거죠. 그날까지 이 사람은 지연이자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순위 근저당권을 잡게 되면 1순위 근저당권자는 스스로 경매 신청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후순위자들이 경매를 신청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럼 결국은 손 안 대고 코 푼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경락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 이 사람은 이자 다 받습니다. 그 경매 진행 기간 6개월에서 8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이자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1순위 잡으려고 하는 거고 저당권보다는 근저당권 받는 돈이 많기 때문에 근저당권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매 신청하게 되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는 근저당권이지만 오면은 이제 피담보 채권도 있고 그러니까 저당권이 된다. 그래서 앞에 근저당권이 써져 있어도 이제 이거는 일반 저당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뭐 파산 선고 뭐 이런 거 그냥 보지 마시고요. 다른 채권자가 여기 다시 한번 할게요. 다른 채권자가 목적 부동산에서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 채권은 경락인이 경락대금 완납 시에 확정된다. 경락인이라고 앞에 그냥 써주실게요. 그게 훨씬 더 이해가 잘 됩니다. 그래서 경락인이 경락대금 완납한 때 경락인이 경락대금 완납하면 이 목적물의 소유권이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날까지. 그렇게 굉장히 유리하죠. 이 사람은 경매 신청하는 날 그럼 한 6개월 전에 경매 신청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매 진행되다가 한 6개월 정도 걸리는 동안은 얘는 이자 못 받아요. 하지만 선순위자는요. 경매 신청이 돼도 자기는 거래 계속해서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담보물의 소유권이 아직도
설정자 소유로 있는 한 계속해서 거래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자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채권자가 굉장히 유리하다 그런 얘기고요. 자, 좋습니다. 그리고 근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냐? 한마디로 근저당권의 실행은요, 뭐예요? 거래가 끝나면 근저당권 실행하는 겁니다. 저당권 실행하고 뭐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됐다.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됐다. 이 말이 뭐예요? 더 이상 거래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거래가 끝났다. 그리고 또 변제기가 도래했다. 이것도 거래가 끝난 거죠. 그래서 확정시까지 일어나는 채권의 소멸 또는 이전은 근저당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갑하고 을이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최고액은 여기까지 정해놓고 거래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고 거래가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했다가 결산기에 결산해서 소멸했다가 발생했다가 조금 덜 갚겠죠. 또 발생했다가 또 소멸했다가 또 발생했다가 또 소멸했다가 또 발생했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다가 거래 끝났을 때 남아있는 채권을 담보하는 겁니다. 이게요. 근데 여기 중간중간에 혹시 여기 있는 채권들이 을이 제3자 병에게 채권을 양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병의 채권으로 귀속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여기는 기본 계약이 이런 식으로 거래하자라고 하는 기본 계약이 있기 때문에 개별 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예, 또 채권이 일부 소멸했다 또는 이전했다라고 하는 거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일부 얘기하는 겁니다. 근저당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런 거는 담보되는 채권에서 빠지는 거죠. 그리고 병은 무담보 채권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일부 소멸했다라고 하더라도 계약의 내용이 처음 시작할 때도 채권은 없었던 거잖아요. 계약의 내용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거래하자라고 한 거기 때문에 근저당권도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저당권은 이 정도 되면 소멸하는 거였죠. 자, 그러면 근저당은 언제 소멸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근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이 소멸한다. 그래도 소멸하지 않는다. 여기 지금 위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채권의 발생 가능성이 확정적으로 없게 된 때 근저당권 언제 소멸하느냐? 근저당권은요. 기본 계약이 종료되면 근저당권 소멸하는 거고요. 경매 신청하게 되면 또 채무자가 파산했대요. 또는 물상보증인이 파산했다. 그래서 근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되고 경매 신청에서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되죠. 그래서 변제가 이루어지면 그냥 소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저당권도 더 이상 거래할 가능성이 없겠다. 그럼 거래가 끝나면 근저당권도 소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담보 채권의 발생 가능성이 확정적으로 없게 된 때라고 얘기하는데 말이 좀 어렵고요. 포괄근저당이라고 하는 건 우리 시험에 안 나오니까 포괄근저당은 그냥 옆에다가 두 글자만 써놓습니다. 가능 이렇게. 그럼 이제 포괄근저당은 그걸로 끝난 겁니다. 더 이상 볼 것도 없습니다. 여기는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포괄근저당도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438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근저당이고 다음 시간엔 특수저당의 마지막 판인 우리 저당권이죠. 담보물권의 마지막이죠. 그래서 그 공동저당에 관해서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